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추인경입니다. 신경계의 만성 진행성 퇴행성 질환 파킨슨 병입니다. 걸음이나 손 동작이 느려지고요. 얼굴 표정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보폭이 좁아지면서 종종 걸음이 생길 수 있고 균형 장애로 잘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서히 시작되면서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파킨슨 병이 언제 발병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운동 기능과 관련한 여러 증상들이 이어지는 파킨슨 병은 진행을 늦추는 게 치료의 목적일까요? 노인성, 퇴행성, 진행성 질환인 파킨슨 병의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와 관리, 또 일상에서 조심하고 살펴야 하는 부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365 이적의 그대랑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파킨슨 병은 퇴행성 뇌 질환입니다. 손발이 떨리거나 몸의 움직임이 느려지는 증상이 생기는데요. 나이 들면서 나타나는 노화 현상으로 생각해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료가 늦어질수록 합병증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파킨슨 병이요. 치매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뇌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죠. 대개 파킨슨 병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알츠하이머라고 알려진 치매 다음으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퇴행성 뇌 질환이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65세에서 69세까지가 한 0.5에서 1% 정도 유병률 보이고요. 80세 이상 경우에는 1에서 3% 정도 높은 유병률을 보이게 되거든요. 네. 이게 나이가 들에 따라서 우리 몸의 여러 기관들이 이제 퇴행성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신경세포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신경세포가 죽기도 하고 또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쌓이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이 병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퇴행성 변화가 이제 당연히 생긴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치매에 대한 부담이 두려움으로 자리하지 않습니까? 파킨슨 병은 어떨까요? 발병률이 어느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을까요? 나이가 드는 이제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파킨슨 병의 유병률도 전 세계적으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3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파킨슨 병 환자가 지금보다 한 30% 증가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 보면은 2000년 한 해 동안 파킨슨 병으로 병원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가 한 11만 명 되거든요. 네. 근데 2016년에는 한 9만 명이에요. 이게 불과 4년 만에 한 15%가 증가한 수치이죠. 발병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그럼 초고령 사회를 살고 있어서 파킨슨 병에 대한 부담도 점점 높아지겠어요. 그렇죠. 이제 파킨슨 병은 단순히 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어떤 신체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환자분들에게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까지 유발하는 아주 복잡한 질환이거든요. 네. 실제 연구에 의하면 이제 파킨슨병 환자들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같은 노인성 질환 중에 하나인 이제 중풍보다도 평균적으로 한 14%가량 낮은 걸로 나타났어요. 그만큼 이제 움직임이 좀 불편하고 신체 기능도 떨어지니까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겠죠. 그렇겠네요. 근데 사실 그 외에도 더 문제가 되는 게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초기 진단에서 시행되는 MRI부터 시작해서 약물 치료 또 재활 치료까지 병행하기 때문에 일반 환자보다 조금 많은 그리고 또 입원도 더 많은 이런 비율을 나타내게 되거든요. 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제 가족과 환자들의 부담이 또 커진다는 거예요. 사실 환자가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족들이 도와야 되잖아요. 네. 그럼 가족들 일반 생활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주거 환경도 바뀌게 되고 생활 패턴도 바뀌니까 가족들에게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네. 이 파킨슨 병이 퇴행성 뇌 질환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퇴행성 뇌 질환이라는 게 신경세포의 변화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퇴행성 뇌질환은 뇌 신경세포들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이가 지남에 따라 점점 이제 퇴화되는 거예요. 네. 구조적으로도 문제 있지만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기능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이제 3열까지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퇴행성 뇌질환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증상이 더 악화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신경세포가 손상되는 것이 꾸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신경세포의 손상이 이제 꾸준히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도파민 세포가 죽어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는 뇌 속에 이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그것들을 만들어는 세포가 점점 줄어드는 병이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거든요. 특히 이제 중뇌라는 부위 안에 있는 검은 흑질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곳에서 도파민을 만들어내는데 이 흑질의 신경세포가 점점 사라지는 병이 바로 이제 뭐 파킨슨 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사실 겉으로 보면 뭐 떨림이나 움직여지는 것이 느려지는 증상이 처음이 나타날 때는 이미 이 흑질 신경세포의 한 30%가 퇴행된 상태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증상이 점점 심해질수록 퇴행성의 이런 정도는 60% 이상으로 진행되래요. 네. 이런 도파민은 그럼 뭘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의 움직임을 좀 부드럽게 매끄럽게 조절하는 데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도파민이 줄어들게 되면 몸을 움직이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또 조절을 못하니까 떨림이나 균형 감각이 이상 같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일단 퇴행성이니까 나이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건가요? 위험 요인들이 많은가요? 그렇죠. 아직까지 사실 뭐 파킨슨병이 왜 생기는지 뭐 명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거든요. 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어요. 뭐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유전적인 것도 있고 노화도 있거든요. 네. 그중에 이제 환경적인 요인은 아무래도 나이가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네. 60세 이상 되면 이 발병률이 증가하고요. 또 일부 연구에서는 어떤 특정 살충제나 제초제 같은 것에서 장기간 노출된 사람에게 이런 파킨슨병 발병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보고도 있고요. 네. 심각하게 뭐 뇌를 다친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신체의 어떤 활동 수준이 낮을 때도 이런 파킨슨병 위험이 증가된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파킨슨병은요, 이름이 왜 파킨슨병인가요? 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네. 이 파킨슨병이라는 건 영국의 이제 제임스 파킨슨이라는 의사가 처음으로 발견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파킨슨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럼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한다면 떨리고 느려지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4개의 중요한 증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떨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동이 느려지는 거고 뻣뻣해지는 거고 그러다 네. 보니까 자세가 불안정해지는 이런 4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뭐 동시에 나타날 수 있지만 초기에 일부만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뭐 양측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있지만 한쪽에서 또 먼저 나타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되게 떨림 같은 경우는 뭐 가만히 있는 자세에서 떨리는 거예요. 네. 특별히 이제 엄지하고 검지를 마치 환약 빚는 것처럼 이렇게 떨리는 현상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엔 점점 뭐 팔다리라든지 뭐 턱이라든지 혀나 입술 이런 데까지 떨리기도 하고요. 네. 또 움직임이 이제 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운동 범위가 좁아지겠죠. 그래서 단축 끼우는 거나 뭐 글씨 쓰기는 거 어려지고 특히 이제 글씨 쓸 때 보면 점점 글자 크기가 작아지고 네. 또 보폭이 좁아지는 총총걸음을 걷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근위축은 없어요. 근육이 살이 빠지는 건 없고요. 그런 증상이 생기고 또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되니까 뭐 관절이 구부리고 필 때 뻣뻣한 기분도 생기고 또 비교적 뭐 증상이 진행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긴 하지만 자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그거 잘 피하지 못하고요. 네. 또 자세를 조금만 바꿔도 쉽게 넘어지기도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네. 떨리고 또 운동이 느려지고 뻣뻣하고 자세가 불안정해진다고 하셨는데 근데 실제로 노년기에는요. 네, 아무래도 네. 움직임도 느려지고 어느 정도 손떨림이 있는 분들이 많긴 하잖아요. 그렇죠. 구분하기가 좀 쉽진 않겠어요. 대개 이제 나이가 드시게 되면 이렇게 퇴행성 변화를 경험하는 중에 이제 파킨슨병이 나타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노화 현상하고 비슷한 증상이 있어요. 네. 근데 좀 차이는 있거든요. 대개 이제 일반적인 노화로 인해서 떨리거나 운동이 느려지는 것은 또 근육이 약화되고 또 순발력이라든지 어떤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 동반되지요. 네. 근데 파킨슨병은 이런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떨림으로 인한 노화에 의한 떨림은 근력이 약화나
힘을 주거나 뭐 자세를 취할 때 떨리고요. 예. 떨리게 양상이 불규칙적인 반면에 이 파킨슨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만히 있을 때 안정시에 엄지나 검지가 뭐 환장 빚는 것처럼 이렇게 떨리는 게 특징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파킨슨병도 증상에도 단계가 있어요. 뭐 중등도에 따라서 5단계를 나뉘기도 하는데 네. 뭐 증상의 부위나 일상 생활의 가능 정도에 따라 이렇게 뭐 5단계로 되게 분류를 하게 됐죠. 네. 파킨슨병의 증상에 대해 말씀 주셨는데요. 초기 증상으로 냄새를 잘 느끼지 못하는 후각의 문제라든지 만성적인 변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던데 연관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아. 운동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네. 뭐 감각이 이상하거나 또 인지 기능에 좀 이상이 있거나 자율신경계 이상이 초기에 나타날 수 있어요. 네. 다양한 연구에 의하면 최대 한 12년에서 14년 전부터 이런 비운동성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네. 또 이런 증상이 시작되었을 때 이미 도파민 분비 신경의 퇴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미리 증상을 확인하고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특히 이제 후각 기능이 떨어지는 거는 파킨슨병 환자들한테 아주 자주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초기 질병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장애 운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변비가 생기고 네. 또 야간에 소변을 보고 싶어 하거나 뭐 자꾸 소변이 마렵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흔히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또 식사량에도 큰 변화가 없는데 만성적인 변비를 호소하고 있다면 다른 신체적 변화를 관찰해서 파킨슨병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특히 후각 기능이 떨어지고 장애 운동 기능이 떨어지기도 한다고 하셨고요. 수면 장애나 잠꼬대가 심해지기도 한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제 파킨슨병 환자에게 수면 장애가 이제 흔히 나타나는 증상 중에 그렇군요. 하나거든요. 수면 장애 하면 뭐 잠들기 어렵고 잠을 계속해서 자기가 어렵고 자꾸 깨는 이런 현상들이 불면증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많거든요. 네. 대개 이제 파킨슨병으로 인해서 떨림이라든지 뭐 경직이 생긴다든지 뭐 통증이라든지 불안, 뭐 우울 또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렵는 것들이 수변을 방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렘수면 행동 장애라는 게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 네. 렘수면이라는 건 꿈을 꾸는 수면 강대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쪽에는 근육이 이완되고 움직이지 않게 되겠죠. 예. 근데 렘수면 행동 장애가 있는 경우는 꿈에 있는 내용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꼬대가 심해지고 또 뭐 소리를 지르고 네. 심지어는 옆에 있는 사람을 자다가 막 때리기도 하고 침대에서 떨어지는 이런 격렬한 행동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킨슨병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이런 수면 중에 하나인 이 렘수면 행동 장애가 네. 또 파킨슨병 이전부터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잠들기 전이나 수면 중에 다리가 불편해서 막 움직이고 싶어하는 하지불안 증후군 같은 거, 네. 또 뭐 주기성 사지 운동 장애, 또 역시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데 이렇게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잠꼬대를 또 유발할 수도 있죠. 떨림과 함께 느려지는 뭐 증상 외에 여러 증상들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효과는 좀 높아질까요? 그렇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운동 증상이 나타난 시점은 이미 도파민 신경 세포 퇴행이 진행된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또 후각 장애나 수면 장애가 시작하는 시점에도 퇴행은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초기에 발견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신경의 퇴행 속도도 늦추고 증상을 조절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치료가 늦어질수록 합병증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파킨슨병이 이제 신경 세포 퇴행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느 정도 손상이 누적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운동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증상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뇌의 도파민 신경이 많이 손상된 상태인 거죠. 네. 이 시점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약물이 반응이 처음보다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치료 효과도 제한적이죠. 네. 그리고 증상이 악화되면 단순히 손발이 떨리거나 느려지는 걸 넘어서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예를 들면 뭐 걷거나 일어서는 동작도 힘들어지죠. 네. 자세가 불안정하니까 자꾸 넘어지고 뭐 낙상의 위험도 있죠. 그리고 떨림이 약화되면 식사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양이 불균형 상태 되죠. 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사례나
또 음식물 삼키는데 문제가 생겨서 흡인성 폐렴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죠. 예.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제 파킨슨병의 합병증으로 흡인성 폐렴 얘기하셨는데 이 외에도 파킨슨병 치매도 얘기가 되던데요.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파킨슨병이 진행되면 손발만 느려지는 게 아니라 음식물 삼키는데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럼 뭐 침이나 음식물이 식도가 아닌 기도로 들어가면 흡인성 폐렴 같은 게 생길 수 있고요. 예. 또 이제 파킨슨 치매도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인지 기능이 점점 떨어져서 치매와 같이 뭐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공간 감각도 이상이 되고 시간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는 이런 형태가 생기거든요. 네. 대개 이제 이런 경우는 파킨슨병이 진단된 다음에 한 몇 년이 지나서 이런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럼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 치매의 차이는 뭘까요? 이 두 질환 모두 다 이제 퇴행성 뇌질환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원인이나 증상은 조금 차이가 나게 되죠. 네. 이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것은 뭐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에 과도하게 쌓이는 이런 형태가 되면서 뇌세포가 점점 손상되는 것이 주된 원인이지만 파킨슨병은 앞에 말씀드렸지만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뇌신경세포가 점점 퇴화하면서 생기는 질환이니까 차이가 있고요. 네. 또 알츠하이머 치매는 대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증상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반면에 파킨슨병 치매는 운동장애가 먼저 생기죠. 그리고 이어서 시각적 환각이나 주의력 또는 기능이 떨어지고 네. 또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상대적으로 뒤늦게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일반 치매와는 조금 다를 수 있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치매는 같은 치매거든요. 그렇죠. 환자나 가족 모두에게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네. 있죠. 그래서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하게 치료하고 돌보는 것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또 다른 위험이 진행되기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파킨슨병의 치료는 완치가 아니라 진행을 늦추는 게 목표라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이제 파킨슨병 결국 오랜 시간 함께 가야 하는 질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환자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수록 돕는 거고 그 삶의 질을 높여주고 또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럴 때 이제 한의 치료가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네. 침 치료하게 되면 근육 긴장도 풀어주고 말초신경도 자극해서 신경계의 반응을 좀 높여주고요. 또 아무래도 뭐 앞에 말씀드린 변비나 수면장애 같은 게 생기잖아요. 이런 자율신경계 이상 같은 경우는 뭐 한약이나 침 치료를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네. 그럼 잘 치료하면 진행을 많이 늦출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초기에 잘 치료하게 되면 이 병이 점점 진행되는 것이니까 그것들을 조금 늦춰주기도 하고 증상들이 또 완화되고 삶의 네. 질을 높여주는 이런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그렇게 삶의 질과 연관되는 부분이라서 일상의 불편이 클 텐데요. 움직임이 느려지는 만큼 사고 위험이라든지 조심할 부분도 많겠어요. 그렇죠. 이제 움직임이 느려지고 반응 속도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낙상 같은 것도 생기고요. 뭐 골절의 위험도 있고 차가 오는데 뭐 교통사고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피하를 적절하게 피하지 못하니까 네. 반응이 늦어지니까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그런 의미에서는 뭐 일상생활 환경을 잘 정비할 필요는 있거든요. 넘어지지 않게 미끄럼 방지 매트도 쓴다든지 네. 컴컴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뭐 조명도 충분하게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 예방 방법 중에 하나이지요. 네. 또 반응 속도가 그렇게 느려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서라도 파킨슨병으로 진단받는 분들에게는 이제 운동이나 물리치료도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한약에서는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예, 파킨슨병의 운동 기능을 최대한 유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떨림이나 경직 때문에 움직임이 점점 힘들어지니까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근육량도 감소하고 신체 기능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걷는 운동이라든지 균형 운동 같은 운동 치료
또 물리치료를 꾸준하게 하시는 것이 증상 악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한의학에서도 여러 방면에서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침치료는 앞에 말씀드렸대로 경직된 근육을 유연시키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떨림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고요. 네. 또 복부의 뜸 치료를 하게 되면 소화기능의 순환을 좋게 해서 장애 운동을 촉진시키니까 네. 만성변비에 효과적이고요. 또 한약 치료도 고려할 수가 있거든요. 네. 뇌 혈류를 개선시키고 기운을 돋궈주는 처방을 쓴 거든지 아니면 변비라든지 소화불량이라든지 우울감, 파킨슨병에 자주 나타나는 증상들을 치료하는 약물들을 쓰게 되죠. 네. 침 치료와 함께 스트레칭, 걷는 운동도 얘기하셨지만 물리치료 방법도 요즘은 다양하지 않나요? 그렇죠. 침치료, 약물치료, 또 뜸치료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고요. 또 물리치료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온열치료나 전기자극치료는 근육을 긴장을 풀어주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 스스로 몸을 움직이는 운동치료가 중요하거든요. 네. 근육 저항 운동이라든지 균형을 잡는 훈련이라든지 걷는 훈련이라든지 이런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통해서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악화하는 것을 방지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일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치료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수면 장애라든지 목소리 변화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수면 장애가 생길 수 있으니까 수면을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훈련할 필요는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낮의 시간에 에너지를 충분히 소모하면 밤에 자연스럽게 졸음도 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낮잠도 줄게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낮에 활동을 하면 햇볕이 있기 때문에 그를 충분히 햇볕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규칙적인 생활이 상당히 중요해요. 생활 리듬을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자리 드는 이런 자연적인 리듬에 맞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특히 또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목소리가 변화가 생기거든요. 네. 음성이 작아지고 또 쉰 목소리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 변화에 대한 훈련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중에 되어 있고 또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언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분의 정확한 평가와 또 거기에 맞는 훈련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목소리 훈련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꾸준하고 적극적인 이런 치료가 필요하고 네. 아울러 이제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의 어떤 이해와 격려가 환자분이 이게 극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네. 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네. 식사라든지 도움이 되는 음식은 없을까요? 이 질문 많이 받거든요. 특별히 근데 도움이 되는 음식보다는 네. 골고루 식사하시고 살에 걸리지 않도록 꼭꼭 씹는 게 중요하고요. 또 변비 있는 분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류나 견과류, 네. 씨앗류 같은 거 드시면 좋고 또 탈수가 변비를 악화시키고 피로감을 증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을 물로 보시면 안 되고 네. 물을 좀 귀하게 생각하시고 네.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킨슨병과 관련해서 도움 말씀 들었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트래비스의 클로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에 대한 생각을 책으로 나눠봅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제목에서부터 뭔가 좀 뭉클하네요. 우리는 결국 부모를 떠나보낸다. 참 맞는 얘기긴 한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예,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주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네. 우리가 사실 많은 상실, 이별 경험하지만 부모와의 이별, 또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것, 또 그것을 어떻게 애도하는가 정말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올해가 한국이 65세 이상 인구가 20% 넘어섰죠. 그러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는 부모가 나이를 들고 더불어 나도 함께 나이가 들어가는 그렇네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네. 돌봄과 상실의 문제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데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아들러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일본의 노 철학자 기시미 이치로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의 저자입니다. 네. 근데 이분은 20대 때 3개월 동안 매일같이 병실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간병했던 경험이 있고 예. 50대에 접어들어서는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오랜 시간 돌본 경험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자인 기시미 이치로 자신도 50대 초반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관상동맥 우회수를 받고 또 반대로 아버지의 간병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병, 죽음, 또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던 그 회한, 네. 죽음 앞에 섰던 본인의 경험 등을 통해서 움직일 수도 없고 의식마저 잃었을 때 과연 그 사람은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걸까?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고 네. 그 질문에 대한 통찰력 있는 답을 찾아서 책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저자의 경험이 바탕이 된 책이기도 하군요. 움직일 수도 없고 의식마저 잃었을 때 과연 살아가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저자가 던진 질문이 가슴에 와 닿는데요. 연명 의료와 관련한 문제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를 살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던 철학자이면서 심리학자로 저자는 부모를 돌보면서 간병하면서 정말 마주했던 다양한 감정들을 책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상의 애로사항들 또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 이런 것들을 아주 냉정하고 유쾌하게 풀어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우리도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어서 노인이 노인을 간호해야 되는 노노간병이 현실화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네. 이 어렵고 괴로운 길을 먼저 걸어갔던 인생 선배로서 자신이 무엇을 경험했는지 이때 그 경험은 잘못된 거고 그때 그건 옳은 거였다. 이런 내용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단순한 이별의 기록이 아니고 부모를 떠나보내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혼란, 슬픔을 우리가 정직하게 마주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별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맞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애도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예. 부모를 지금 돌보고 계신 분들 또 더 나아가 가까운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지 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행복하게 보낼 것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거죠. 책에서 특히 저자는 부모를 돌보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이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네. 이걸 아주 솔직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용기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인정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용기가 정말 중요한데 그렇겠네요. 이게 특히 부모 자식 간에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또 깨닫게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자는 우리네 인생이란 가끔은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된다. 부모를 떠나보낸 자식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다양한 감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력감 또는 죄책감 대신에 네. 따뜻한 애정과 사랑으로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안내하고 있는 것이죠. 참 아마 부모를 돌보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이런 복잡한 감정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저자의 경험을 통한 솔직한 고백이 좀 궁금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저자의 어머니가
오랜 기간 동안 병실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3개월 동안 매일같이 병실에서 이렇게 간호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랬군요. 근데 그 죄책감이 아주 오랫동안 이 저자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 죄책감을 10년 만에 꿈속에서 아버지에게 고백하는 대목이 나와요. 꿈을 꿨는데 아버지에게 그 죄책감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용기를 통해서 상실의 아픔을 직면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저자는 아버지가 치매로 힘들어하고 계시고 또 그 아버지를 간병해야 되는 입장에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때 마당에 핀 히비스커스 꽃을 보면서 기억을 잃어가는 아버지를 간병하는 마음을 좀 되돌아보는 장면도 소개가 돼요. 꽃이 피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물을 주면서 이 식물을 내가 돌보는 것처럼 예. 치매를 고칠 수 없다라는 걸 아는 현실에서 아버지를 돌봐야 되는데 이 힘겨운 일은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라는 생각보다 어떻게 이걸 해야 돼? 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끝이 보이지 않는 간병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자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간병했다고 그럽니다. 정말 의연한 태도인데요. 책에서 또한 주목할 부분은 저자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과정이에요.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결혼을 서두를 정도로 빨리 아버지하고 좀 떨어지려고 네. 저자는 아버지와의 사이가 좋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거죠. 아버지를 간병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묵묵히 해냅니다. 아버지를 오랫동안 돌보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진심을 깨닫는 과정이 책에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진심과 사랑이 오가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 회복의 여정이 책에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네. 정말 읽으면 가슴이 뭉클해지는데요. 만약에 그 아버지를 회복하지 못하고 관계를 그냥 떠나보냈더라면 이게 두고두고 또 저자의 가슴에 남았을 그랬겠죠. 거잖아요. 이게 오히려 간병의 시간을 통해서 치유됐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용기 참 와닿았는데 근데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인데 사실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통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가 아닌 어떻게로 풀어가는 그런 방법들을 받아들이는 게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왜라는 질문을 자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질문이 참 무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바꿀 수 없을 때 왜란 질문은 사실은 나를 더 괴롭게 하거든요. 도움이 안 되죠. 그럴 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라는 것이죠. 네. 일본에서는 수년 전부터 노인이 노인을 간병한다고 해서 노노간병, 또 간병이 지옥과 같다고 해서 간병 지옥, 네. 간병하다가 파산한다고 해서 간병 파산 이런 말들이 유행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이 든 자식이 더 나이 든 부모를 간병해야 되는 초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이런 단어들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건데요. 네. 실제로 저자가 들려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따라가다 보면 부모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 그리고 돌봄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네. 기시미 이치로가 미움받을 용기란 책에서 아들러 심리학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러 심리학이 역시 이 책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풀어가는 일종의 열쇠가 되고 있는데요. 네. 아들러 심리학은 독립적인 주체, 네. 나와 너가 다르다. 과제 분리, 나의 일과 너의 일은 분리되어야 된다. 목적의식, 삶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의식이 필요하다라는 예.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 일본이나 이 아시아 국가들이 효 사상이라는 게 있어서 부모와 자식 관계가 수직적이에요. 네.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와 의무가 있다라는 지나친 압박감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시미치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힘든 것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예.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건 부모와 자식이 서로 존경하는 마음이다 존경하는 마음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존경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러 심리학에 의하면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저 사람이 이걸 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야. 이걸 인정하는 거죠.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 사실 어느새 기브 앤 테이크가 되어버렸습니다. 맞아요. 이런 사회에서 이런 깨달음 없이 아들러 심리학의 깨달음 없이는 사실은 나이 들어서 서로에 대한 이해하기 너무 힘들고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경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자는 아들러 심리학을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존경하는, 인정하는 그런 방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수직적일 때 오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네요.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서로 존경하는 마음. 참 그래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능할까요?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니까요. 저자가요, 하루는 아버지에게 하루 종일 이렇게 주무시기만 하니까 제가 이제 안 와도 되겠네요. 아버지가 계속 누워가지고 자식이 와 있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네. 누워만 있으니까 그렇게 한숨 쉬듯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자 아버지가 갑자기 뜻밖에도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옆에 있으니까 내가 안심하고 잠드는 거야. 이거 참 울컥하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간병이 힘들고 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네. 라고 느껴지다가도 그냥 나지막한 아버지의 고맙다라는 이 말 한마디가 저자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설령 고맙다라는 말을 듣지 못하더라도 서로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다. 해준다. 이런 기대가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점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 부모 자식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상대에게 무엇을 해주고 무엇을 받아서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다라는 그 존재만으로도 행복한 것이 오히려 올바른 행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자는 부모를 대할 때 이상적인 부모, 왜 내 부모는 이렇지? 네. 이런 생각 미련을 버려라. 그냥 부모의 존재 자체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자는 먼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네.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저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부모의 가치는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와의 좀 소모적인 힘겨루기 하는 분들 계십니다. 사실 간병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요. 그럴 때 그런 것들 내려놓고 네. 내가 부모에게 받은 모든 걸 되돌려줄 수 없다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고 네. 부모와 자식이라는 수직적인 역할의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간병을 의미 있게 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참 따뜻하면서도 직설적인 조언들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소모적인 힘겨루기를 내려놓고 부모에게 받은 모든 것을 되돌려줄 수 없음을 인정하라. 이 부분에 대한 노력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부모님이 8순이 넘으셔서 두 네. 분이 참 외롭고 힘든 두 분만의 삶을 이어가고 계신데 한없이 크고 항상 나를 지켜줄 것만 같았던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달라요.
그리고 어제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분명히 오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네.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머지않아서 만약에 나와 가족에 대한 기억들을 잃어갈 때 우리는 과연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아, 참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런 고민을 할 날이 또 오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는 언젠가 서로 이별을 하게 돼 있죠. 네. 그런데 후회 없는 이별을 하기 위해서 저자는 후회 없는 사랑을 먼저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초고령화 사회, 가족의 붕괴, 1인 가족, 이미 지금 우리 사회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단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넘어서 인류 보편의 가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묻고 있는 거죠. 네. 부모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가면을 벗고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를 마주하면 서로의 마음의 부담들을 어느 정도 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있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가족들이 이렇게 좀 만나요. 근데 부모님이 계실 때 만났을 때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만났을 때 뭔가 오묘하게 다른 기운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색하고요. 그렇죠. 그것을 깨닫는 순간 부모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병들고 아무 기억도 없고 그냥 죽은 것처럼 누워만 있는 존재일 수 있겠지만 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부모님이 사실은 가족들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던 상징이었다는 사실도 저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야 깨닫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님이 사실 가족들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상징이었다. 참 부모와 자식 사이뿐 아니라 관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네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넘어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도 함께 건네고 있어요. 네. 지금 간병을 하면서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속에 살아간다면 그런 가운데도 반드시 기쁨이 있고 네. 지금 이 순간도 소중한 삶의 일부일 뿐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욕심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결국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다하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부모님 곁에 있는 것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앞서 누워만 계시던 아버지에게 저 이제 안 와도 되죠 라고 묻자 네가 있어서 내가 편하게 잠들 수 있는 거야 라는 고맙다. 그 말처럼 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자는 완벽한 돌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중요한 건 함께하는 순간을 받아들이는 거죠.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모를 떠나 보내는 과정에서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치유할 수 있고 한층 더 깊은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독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네.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용기 다시 한번 좀 되뇌이게 되네요. 책 우리는 결국 부모를 떠나보낸다.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미래의 시간이 흐른 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